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49개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내란 가담자 색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소 10명 이상의 TF를 만들겠다니 모두 500명 가까운 인력이 동원되는 거죠. 메머드급 특검도 있고 기간도 상당히 늘려놨는데 부처마다 독자적으로 공무원들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왜 이 시점에 내란 청산이냐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여권의 부담스러운 항소 포기 논란을 다른 이슈로 돌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적폐청산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입니다. 해주시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내란 가담자를 색출해 인사조치할 헌법존중정부 혁신 TF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되 검찰과 경찰, 국방부 등 특히 의혹이 많은 12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 김 총리 제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화답했습니다.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자체 조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총리실은 기소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TF 내부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정부는 내년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연초 진행될 공직 인사를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전 부처에 꾸려질 TF는 계엄 전후 10개월간 공무원들의 행적을 낱낱이 뒤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구잡이식 조사가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물론이고 휴대전화도 자발적으로 받겠다는데 안 내놓으면 징계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강제적 자발성 아닌가 싶은데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납니다. 고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가담자 색출을 위한 TF는 49개 행정기관에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TF와 이들 조직을 총괄하는 총리실 TF, 이중 구조로 구성됩니다. TF별 최소 10명, 모두 합하면 규모가 490명이 넘는데 내부 감사 조직은 물론 변호사 등 외부 인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4월까지 10개월인데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조사 방식엔 개별 신문, 서면 조사는 물론 디지털 포렌식 등이 활용됩니다. 업무용 PC를 들여다보는 걸 넘어 개인 휴대전화도 제출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의혹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기관장에 주어진 감사 권한 범위에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법조계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혐의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영장 없이 업무용 PC를 포괄적으로 열람한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강도 조사로 공직사회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단기간에 걸쳐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동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른바 내란 청산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인사조치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한 번 동조자로 몰리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기 편 챙기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불리한 정국을 뒤집으려고 또 내란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대선 1호 공약, 국정과제 1호로 내세웠습니다. 적폐청산 후보와 적폐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19개 부처의 TF가 꾸려졌고 5년 가까이 전임 정부 과거사를 캐는 데 집중했습니다. 8년 만에 조사 대상까지 크게 늘어나자 공무원들은 한껏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12곳의 집중점검기관 소속의 한 공무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부분까지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라며 무섭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또 다른 중앙부처 관계자도 서로 비상계엄 관련 얘기 자체를 꺼내지 않는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폐청산을 내란청산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본질은 똑같다며 선량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전국이 불리해지자 국민의 시선을 또다시 망상의 내란 프레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닙니까? 서범수 의원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내란 TF 부흥회로 제2의 적폐청산의 헛된 꿈을 꾸고 있다며 내란 TF로는 대장동 게이트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자체가 법이 되는 공포통치 시대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고강도 공무원 조사가 항소 포기 정국을 넘으려는 의도라면 10.15 부동산 대책 여론 악화는 종묘 주변 재개발을 고리로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걸로 반전시키려는 듯합니다. 장관, 총리에 이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현역 의원들까지 가세했는데 국민의힘은 짜맞춘 듯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번갈아 마이크를 잡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계획은 선거용 치적 쌓기라고 비판했습니다. K 역사와 K 문화의 자긍심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오세훈 그리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종묘에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자신의 차기 시장 그리고 대권 노름을 위해서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겠습니까?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서울을 훼손하는 행태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종로가 지역구인 민주당 곽상원 의원도 재개발 철회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예산 심사를 위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대법원의 서울시 조례 적법 판결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짜 맞춘 듯이 문체부 장관이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나서가지고 기자회견 하니까 그 며칠 뒤에는 또 총리가 나와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최 장관은 다만 종묘 앞 개발이 해괴망측한 일이라는 등 감정적 표현에 대해선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종묘 입장에서 바라봤습니다. 종묘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습니다. 대운 상각 1조 5천억의 세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달라 그러세요. 야권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여권이 조직적 공세에 나선 걸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는 오늘 종묘 논쟁에서 한 발 빠졌습니다. 총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공개 토론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오 시장은 총리가 갈등은 조정하지 않고 선동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구자형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전 국무회의 참석 이후 오후엔 민생 일정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묘 논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공개 토론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개 토론 제안에 별도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론회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과 논쟁하지 않고 종묘 앞 초고층 빌딩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종묘의 세계 유산적 가치는 재래약 등의 콘텐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도 건물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정부가 나서 선동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 앞에 건물이 지어지는 게 모든 판단 요소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인 것처럼 선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무총리의 역할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도시계획 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거듭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고 145m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도 조망과 일조 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들어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인물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소나기를 일단 피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대로 설명은 해야 하는 거 아닌지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팽개에 쳐놓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집에 집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노 대행이 몸이 좋지 않다면서 연차를 냈다며 구성원들이 사퇴 요구를 많이 하니 신중하게 거취를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노 대행은 어제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도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며 그 사이에 정리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김민하 목포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접수 만료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불허 지시를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조치라며 지위에 맞게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송승환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을 살리기 위한 항소 포기라는 취지의 노 대행 발언에 대해 법률과 반대되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건 정치검사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3부에 배당됐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항소를 신중 검토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견이 누구에 의해 어느 수위로 대검에 전달됐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는데 법조계에선 법에 규정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압박을 가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여부에 대해 직접 말하지 않고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 저는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또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보고대가 왔을 때 항소장 접수 마감일인 지난 7일 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전화했는데 이때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도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관은 사태가 커지자 법무부 검사들과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 차관이 노 대행과 연락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안 했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걸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 지휘권을 우회해 압박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식의 어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근히 압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권 남용인 거죠. 법무부는 지휘가 아니라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장동 항소 포기 공세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대검과 법무부를 잇따라 찾아 노만석 대행과 정성호 장관 사퇴를 압박했고 내일은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검 청사에 들여보내달라며 항의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고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면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도 찾아 정성호 장관을 규탄했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항소 포기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윗선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정 장관과 노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범죄자들의 깐부! 대장동 범죄일당의 든든한 담벼락! 그가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랍니다. 내일은 국회에서 당원 10,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증인이나 현안 질의 안건도 상정되지 않은 채 열려 30여 분간 공방만 주고받았습니다. 7,800억 국민들의 돌아올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주는 이거는 복구 아닙니까? 액수를 자기 마음대로 산정을 해서 특경법을 적용했습니다. 조작 기소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일이지 항소를 하겠다고 우겼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막말과 고성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몇 명 지금 하는 거 듣자고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나가도 너무 나가지 않았습니까?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미친 아닙니까?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엔 정성호 장관이 출석할 계획이어서 또 한 차례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 정치 현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대장동 자충수의 적폐청산 카드입니다. 네, 자 대장동 항소 포기가 검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각종 해명도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자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지시를 내렸다고 자인한 격이 됐습니다. 이 정성호 법무장관은 애초에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만 2번 제시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윗선에 제가 보고를 했는데 2번이나 신중하라고 반려한다고 하면 네. 그건 누가 봐도 하지 말라는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 더구나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만 제안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법무부 수뇌부로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이 정 장관은 또 대장동 일당이 얻은 7,800억 원대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항소 대신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민사소송은 지금 1년 넘게 재판도 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구 액수도 턱없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갖도록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네, 뭐 정치적으로 본다면 뭐 자충수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네. 법합니다. 근데 누가 지시한 거냐 이 공방은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뭐 항소 포기 자체만 본다면 이 대통령 재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역풍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 노 대행은 이런 파장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걸 얘기했겠느냐? 근데 지금 보면 주요 사건 재판 상황은 네. 보통 대검에 올라가고 또 법무부로 갔다가 민정수석실까지 통상 보고가 됩니다. 예. 이 민정수석실은 사후 보고만 받았다고 하긴 하지만 그것도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재판은 그동안에 보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많이 총괄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장 되기 전이겠죠. 물론 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래서 이번에도 김 실장이 보고받고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에 3명이 또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과도한 우려 때문에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검찰이 항명을 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죠. 감찰해라 이런 요구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이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은 검찰이 확신이 없으니까 항소를 못 밀어붙인 거 아니냐 검사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대장동은 조작 기소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검사들은 계속 이 항소를 하자고 했고 총장이 막판에 막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대장동 비리는 조작 기소라기보다는 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또 친윤 검찰의 항명이자 쿠데타라고 했는데요. 이 검난에 앞장선 25명의 검사장 중에 예. 16명은 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발탁한 검사가 어떻게 항명을 하느냐
이건 어폐가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뭐 헌법 존중 TF 이걸 만들겠다고 합니다. 네. 뭐 전 부처에 걸쳐서 이른바 뭐 내란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 네. 그런데 이걸 놓고 대장동 덮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이 왜냐하면 지금 전부처 상대로 이 내란 협조자 색출하고 조사해서 징계 인사 조치하겠다.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뭐 무서운 얘기처럼 들리고요. 예. 또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아까도 리포트에 나왔듯이 49개 행정기관이 총망라가 되고요. 500명이죠. 500명의 TF. 네. 이거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규모인데요. 예. 아마 적폐청산 TF보다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동안에 특검이 3개가 예, 3개가 가동이 돼서 뭔가 먼지 털듯이 윤석열 정부 청산 작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뭔가 미진했다고 느꼈던 건지 이번에는 특검에 의존하지 말고 네. 정부 자체적으로 조사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2년간 벌여왔던 적폐청산 시즌2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더 갈 수도 있고요. 적폐청산 때 수백 명이 구속됐었습니다. 예. 이 야당은 그래서 이 대장동 파문을 덮기 위한 대응 카드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취임 때 실용과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그런데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이 선거가 다가오자 실용보다 정치 투쟁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이 사법 리스크 상관없다. 우리는 네.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권에서 이런 전략을 쓰는데요. 통할까요? 네, 이 대장동과 내란 청사는 사안이 다릅니다. 또 공직사회를 군기 잡는다고 해서 뭐 대장동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겠죠. 네. 이 내란 수사는 작년 말부터 1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때처럼 이 국민 피로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과도한 적폐 청산으로 네. 공직사회가 동의하면 이 정부가 내세워왔던 국정운영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스캔들은 스캔들로 덮는다 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 있긴 합니다만 네. 당장 눈길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정치보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뭐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예. 뭐 정치보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이런 거는 네. 당연히 청산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베이디트 잘 들었습니다. 부하 검사의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로 해병특검에서 수사받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뒤늦게 공개 해명에 나섰습니다. 부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통해 국민 신뢰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태영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해병특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지 열흘 만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공수처는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사건을 셀프 배당한 뒤 이틀 만에 무죄 취지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오 처장은 결재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또 대검찰청에 1년간 사건을 통보하지 않은 건 검사 임명이 늦어지며 사건을 처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 처장은 조직 재정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이를 통해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에 적극 착수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함으로써 내란 진압에 이바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유태영입니다. 내란 특검이 전 정부 고위직에 대한 구속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구속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신청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법원이 기각했던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영 기자, 조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 나왔습니까? 네, 아직입니다. 조 전 원장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입니다.
조 전 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법정에서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왜 기각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겁니까?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지난달 15일 법원은 특검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특검이 다시 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병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해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조사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엿새째입니다. 오늘 수색에 걸림돌이 된 보일러타워 2개가 성공적으로 폭파 해체됐습니다. 이후 매몰된 4명의 수색 작업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영 기자, 추가 구조 소식 있습니까? 네, 사고 현장에는 이틀째 꺼졌던 야간 수색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수색 작업을 하는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은 발파 작업이 끝나고 오후 3시 40분에 재개됐습니다. 전문 소방관 8개 팀 70여 명과 민간 해체 전문가 등이 투입됐는데요. 이들은 매몰자 위치가 확인된 지점부터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철거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400톤급 크레인 등 중장비도 투입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남은 구조 대상자는 모두 4명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 추정자 2명은 잔해물 입구 3에서 5m 지점에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은 실종자 2명도 구조견과 탐지기 등을 동원해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3, 2, 1, 발파. 발파 신호와 함께 높이 63m의 거대한 보일러 타워 2기가 굉음과 함께 쓰러집니다. 매몰자 구조에 장애물로 지적돼 온 4호기와 6호기는 성공적으로 발파에 해체됐습니다. 140kg의 폭약이 사용된 이번 발파 작업에 걸린 시간은 단 5초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 1톤이 한 번에 터지는 위력으로 발파 지점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철도변과 맞먹는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측정됐고 파편은 통제구역 밖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매몰자 가족들도 발전소 본관에서 초조한 모습으로 발파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승합차를 개조한 뒤 그 안에서 마약을 만든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외국 드라마를 보고 이런 범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승합차의 뒷문을 열자 검은 천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천막을 들어 올리자 각종 비커와 저울 등의 실험 도구와 화학 제품 등이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20대 남성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이 개조된 승합차에서 마약을 만들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용액을 제조할 때 섞는 액체들이고 이거는 가공하기 위한 제조 도구들. 남성은 수차례 시도 끝에 필로폰 약 10g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약기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지 확인한 뒤 품질 테스터의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는 마약 제조 기술을 습득하여 그대로 따라해본 결과 극소량의 마약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생산한 마약을 팔기 위해 광고 채널을 운영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마약 관련 위반으로 체포행정을 체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미국 드라마를 보고 차량을 개조해 마약을 만들어 팔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함께 검거된 30대 공범은 마약의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승합차를 세워두고 마약을 제조했던 곳입니다. 일당은 이런 캠핑장이나 비닐하우스 등 인적이 뜸한 곳만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주도 면밀함에도 판매하기 전에 꼬리가 잡히면서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찰 노조격인 경찰직장협의회가 사진전을 열고 에이펙 때 파견된 경찰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공개했습니다. 국가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일선 경찰들은 노숙자처럼 지냈다고 토로했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이박스 위에 경찰 근무복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엔 맨바닥 고문당하는 경찰이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가 지난달 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파견된 경찰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고발하는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노숙자가 아니냐고. 박스에서 이불처럼 침대처럼. 공개한 사진에는 바닥에 박스를 깔거나 덮고 쪽잠을 자는 모습, 해가 저문 야외 주차장에서 쭈그리거나 야외 공원에 서서 식사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펙 파견 당시 경찰들이 받은 식사 사진도 있는데 옆에 놓인 편의점 도시락보다 부실합니다. 경찰을 저런 취급을 해야 되겠습니까? 노숙자처럼 취급하는 이 경찰청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당시 확보 가능한 실내 공간이 부족한 제약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 사전 준비를 총괄했던 김민석 총리는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당첨만 되면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현금 20억 원은 있어야 발을 들이밀 수 있습니다. 청약 시장이 현금 부자들의 리그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내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청약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단지. 오늘 일반 청약 경쟁률은 237대 1, 230가구 모집에 5만 4천 명이 몰렸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27억 원대지만 인근 시세는 50에서 70억 원대. 당첨만 되면 많게는 4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로또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시세 차익 때문에 많이들 불나방처럼 건데 20평대가 20억, 40억이 넘어가니까. 하지만 11호 대책 이후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2억 원으로 제한돼 최소 현금 25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청약 보고 야 이거 되면 로또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하늘의 별따기지. 강남 아파트 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3중 규제까지 했지만 오히려 로또 아파트가 현금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현금 부자 위주로만 가능하고 그분들이 지금 서울에서 꽤 많은 숫자가 있어요. 적어도 한 5만 명 정도는 추산이 되거든요. 설익은 정책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전세 매물이 실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때는 임대 매물이 많아서 전세값이 떨어지는데 최근에는 전세값이 치솟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4천 세대가 입주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세입자들은 대부분 현금으로만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일명 현금 전세를 찾고 있습니다. 정부가 6.27 대책으로 신축 아파트의 전세 대출을 막으면서 생긴 새로운 현상입니다. 전세 대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그 정도 금액을 갖고 올지는 저희도 이제 의아했는데 6억 이상도 현금으로 갖고 와서 계약이 되고 있는. 규제 당시 전세가를 낮췄던 집주인들도 속속 전세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전세가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입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가 올라가면서 실거래 올라가면서요. 강남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16억, 15억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8억에서 20억이고요. 몇 개 안 되고 물건도. 입주가 몰리는 시기에는 보통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공식이 깨진 셈입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제가 겹치며 갭 투자가 차단되자 남은 전세 물량이 더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자금이 마련되지 못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내에서도 외곽 지역으로 밀리거나 보증부 월세로 전환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정부의 규제가 주택 임대 공급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상 기후 때문에 단풍이 늦게 찾아왔습니다. 단풍이 언제 물들지 예측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진 요즘 시민들이 찍은 단풍 사진들이 단풍을 전망하는 데 귀중한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가을산이 울긋불긋 물들었습니다.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단풍잎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단풍 보자마자요. 너무 예뻐서 추억 담기 위해서 그냥 찍었어요. 가을 정취 물씬한 저마다의 단풍 사진들이 기후변화 관측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직접 단풍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스마트폰 관측 페이지에 올려서 이 단풍 지도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올린 단풍 풍경은 3,800여 건. 이를 AI가 분석해 지역별 단풍 시기와 추위 등을 예측하는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측해 주신 사진은 저희가 이제 AI 분석 기법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도 만들 생각이고요. 기존의 전문 연구사 20여 명이 특정 지역만 표본 조사했을 때와 비교해 더 정밀한 단풍 관측 지도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올 봄엔 시민들이 찍은 벚꽃 사진을 토대로 벚꽃이 피는 날짜와 개화 일수 등도 예측해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이 같은 방식을 동백꽃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집단 지성과 AI 기술이 점차 커지는 기후 예측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국내의 반중 시위에 대해 한국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다이빙 대사는 미국을 겨냥한 듯 한중 관계가 외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전랑 외교 논란을 빚었던 싱하이밍 전 대사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은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국민들 간의 우호적인 감정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对于韩国极右势力炮制涉华谎言举行反华示威这不仅损害中韩友好也损害韩国的国家形象 한국 정부가 나서 반중 시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여론과 민의에 대한 인도를 강화하고 부정적 동향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반중 정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며 또다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다이빙 대사는 또 한중 관계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는데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中韩关系不针对第三方更不受制于第三方 세미나에선 중국인 학자를 중심으로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또 다른 사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이빙 대사의 발언에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만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이 가능하다고 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은 일본 사례를 들며 우리에게는 나서지 말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현직 총리 최초로 대만 문제에 무력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위기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며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발언에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며 험악한 비난 글을 올렸다 외교적 논란이 일자 삭제했고 中国の在外交官の長の言論として極めて不適切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다음 날 군사적 개입은 죽음의 길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妄图将台湾从中国领土分裂出去，鼓吹武力介入台海的错误危险言论。 파장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옹호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오늘 한중 포럼에서도 일본을 향한 중국 측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만 문제에 한국이 일본과 다르게 신중한 언행을 보여준다며 비교하는가 하면
주한 중국 대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但遗憾的是，日本新首相近日一系列涉华错误言行，完全不可接受，对中日关系发展也产生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불씨가 격화하며 중국이 우리나라에도 재차 불개입을 압박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장도입니다. 해군이 창설 80주년을 맞아 첫 함대급 해상 기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신의 방패로 불리는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해 함정 7척이 동원됐는데 이 정도 규모의 훈련은 해군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커다란 포성과 함께 선체가 흔들리고 127mm 함포탄비가 갑판 위로 떨어집니다. 서해 류성룡함이 함포 사격에 나서자 율곡 이함과 왕건함도 화력을 보탭니다. 8km 떨어진 표적 위로 물기둥이 치솟고 포연이 바다를 뒤덮습니다. 북한군을 가정한 적 항공기가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와 대함 유도탄을 발사하자 요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SLT 파이어! 16발 격추 완료. 발사탄수 강감천함 10발, 왕건함 10발. SM-2 함대공 미사일과 근접 방어 체계를 운용해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모두 격추시켰습니다. 지난 2월 창설된 기동함대사령부의 첫 함대급 기동훈련입니다.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동해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정조대왕함과 서해 류성룡함, 율곡 2함 등 이지스함 3척 등 모두 7척이 동원됐습니다. 기동함대는 특정 해역에 묶이지 않고 동서남해와 먼 바다까지 기동하는 해군 최정예 부대로 평가됩니다. 유사시 압도적인 전력으로 전승을 보장하는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토록 지속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향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도입되면 킬체인, 미사일 방어, 응징 보복으로 이어지는 해상형 삼축 체계가 완성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조용하게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리아 정상의 백악관 방문은 사상 처음입니다. 특히나 알샤라 대통령은 9.11 테러로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출신인데 두 사람은 왜 만났을까요?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서며 손을 흔들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정상이 백악관을 찾은 건 처음입니다. 알샤라는 9.11 테러를 주도한 극단주의 조직 알카에다 출신으로 미국을 겨냥해 폭탄을 설치한 혐의로 체포돼 이라크 미군 교도소에 수감됐었고 미국이 테러리스트로 지정해 $10,000,000, 우리 돈 145억 원의 현상금이 내걸렸던 인물입니다. 관련 질문에 알샤라는 과거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19 years old, so I was a very young person, and it didn't have any decision-making power at that time, and I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it, and Al-Qaeda was not present. 정상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미 정상이 환대하는 모습이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을 고려해 사진 몇 장만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 부과를 180일간 유예했고 수십 년간 고립됐던 시리아도 서방과 협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yria become a country that's very successful, and I think this leader can do it. And people said he's had a rough past. 시리아와 재건 사업 지원 등을 논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 외교 관계 정상화 등 중동 안보 문제에서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4번째 월드컵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유럽 복귀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월드컵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LAFC로의 이적. 공식 발표를 앞두고 서울 남대문에서 찍었던 입단 영상은 그야말로 007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유니폼 입고 사실은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사진을 찍는 거 상당히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면 이제 후다닥 또 안에 들어가서 쉬고 12경기에서 10골. 적응이 필요 없는 미국 무대에서의 맹활약에
대표팀을 향한 그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4천억 원이 투입된 새 보금자리에서의 첫날 밤은 화끈한 신고식도 치렀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류로 인해서 화재 경보음이 살짝 울렸었나 봐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중간에 잠깐 다들 깼던 것 같은데 그래도 선수들 다 잘 자고 또 좋은 기분으로. 최근 불거진 유럽 이적설에 대해선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루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어느 팀하고 따로 이렇게 겨울을 통해서 간다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며 LAFC 구단에 미안한 감정도 보였습니다. 겨울에 잘 쉬어서 또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월드컵을 준비하고 싶어서. 2025년의 마지막 평가전인 볼리비아와 가나와의 맞대결은 TV조선이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목숨 걸고 아까 싸우는 사람을 보면 숙연해집니다. 1920년대 금주법 시대의 미국. 갱들이 설치고 총성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무서운 존재는 갱이 아니라 판사, 경찰, 관리들이었습니다. 갱들에게 뇌물을 받고 흔들리던 자리였습니다. 그 혼탁한 시대를 뚫고 시카고 거리를 깨끗하게 만든 영웅이 있었죠. 엘리엇 네스. 돈, 권력, 뭐로도 매수할 수가 없어서 언터처블, 손댈 수 없는 사람들로 불렸습니다. 大阪の特捜部から気がつけ特捜部、この特捜部時代っていうのは、私の人生で一番自分のやりたいということを単純にやってもう他の一切を犠牲にしてでもやってたという。 일본도 한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1976년 로키드 스캔들이죠. 동경지검 특수부 후타 츠토무 검사는 일본의 당시 최고 권력자인 타나카 전 총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권력기관의 표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 어떻습니까? 참담합니다. 사망까지 1년도 안 남았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로 꽥소리 한번 못 지르고 무너졌습니다. 전국 검찰이 최종 책임자인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 물러나라고 합니다. 검찰의 핵심 기능이죠. 공소 유지 의무를 포기한 데 대한 분노였습니다. 아프다는 노대행, 법무부, 중앙지검장을 들먹이며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의견 참고했고 협의했으니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물러날 생각 있는 건가요?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겁합니다. 자신의 참모들인 대검 부장들까지 사퇴를 요구했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서슬 버릇하는 검사들의 우두머리가 이 모양입니다. 권력과 돈, 여론의 방패가 돼줘야 할 어른이 이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 일부 친여 인사들은 검사들이 항소하면 되는 걸 왜 안 했냐고 비아냥거립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그 정도로 본인들이 확신에 찬 의견이었다면 저기 카카오 사건처럼 최종적으로 항소하겠다고 했어야죠. 가장 힘센 자들의 저항할 의무가 검찰총장에겐 있습니다.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워버렸다고 비판해도 검찰의 관뚜껑에 대못을 박았다 해도 할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로키드 사건 때 마음껏 수사라고 격려했던 후세 다케시 검찰총장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맞지 않았어야 할 자리,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면 탈이 납니다. 감당이 안 된다 싶으면 어찌해야 할까요? 대답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11월 11일 윤정호 앵커 칼럼, 자리값이었습니다. 오후 들어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계절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얼마 남지 않은 늦가을 정취를 즐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까지는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겠고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6도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5도, 춘천 1도, 대전 2도로 아침까지는 춥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7도, 대구와 광주 18도, 부산은 21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한낮에도 5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